그저께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순찰 중이던 20대 여성 영무원이 흉기에 찔려서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반복되고 있는 스토킹 살해 사건.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피해를 막을 대책은 없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참 많은 국민들이 충격도 받으시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 이 피해자고 입사 동기라면서요? 네, 2018년도 서울교통공사에 같이 입사 동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2018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2018년 11월부터 피해자는 이제 괴롭히는 행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피해는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불법 영상을 촬영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만나달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피해자가 이제 고소를 했거든요. 고소를 보니까 10월 7일 날 고소를 했는데 21년 10월 7일 날 고소를 했는 20년 잠깐만요. 볼게요. 21년 10월 7일 날 고소를 했어요. 예. 근데 10월 8일 날 긴급 체포를 했거든요. 그러면 경찰도 이 사안이 굉장히 중하다고 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고소하고 그 다음 날 긴급 체포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가해자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된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스토킹을 하는데 그 횟수가 한 300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고소를 했죠. 그래서 다시 추가 기소가 됐는데 좀 의문이 되는 것은 이제 처음 범죄 사실이 엄청 중하니까 영장을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기각이 됐으면 추후의 범죄도 사실은 연관성이 스토킹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전에 했던 영장이 청구된 사건과 이걸 연관돼서 보면 굉장히 중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를 했으면 영장이 발부됐을 거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다른 사건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영장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살해범 전모 씨인데요. 일단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이게 묻지마 살인이냐 아니면 뭐 살해 동기가 있느냐 했는데 이제 둘 간의 이제 관계가 전에 뭐 스토킹도 있었고 이런 게 다 이제 밝혀진 거고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이거를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전형적인데 계획된 범죄고요. 예. 또 보복 범죄의 유형이라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형이라고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을 2개 받는데 이제 같이 합치져서 받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받는 재판도 피해자의 고소가 단서가 된 거고요. 또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했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네. 또 관련된 자료를 다 냈단 말이에요. 두 사건 모두에다가. 그래서 이제 현행 특가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형적인 보복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보복범죄로 인정되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형량이 더 높아지나요? 그럼? 그렇죠. 이제 살인죄는요. 형법 제250조 1항에 보면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훨씬 더 이제 가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모 씨가 사실은 전에 피해자에 대한 범죄 행위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14일 날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15일 날 선고가 되도록 돼 있었고 근데 검찰이 구형을 9년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기록에 나타난 거랄지 그다음에 이 가해자 행태 자체가 너무나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아마 구형을 9년 한 것 같아요. 구형을 9년 정도 할 정도 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힌 그런 범죄 혐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다가 선고 전에 또 아예 구속을 했다고 한다면 참 좋았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한 거죠. 네. 처음에 고소했을 때 이제 한 달 동안 피해자가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었는데 그 다음에 신변보호 조치가 해제됐다고 하고요. 이 과정의 전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 사안이면 신변보호를 당연히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처음에 경찰에서 신변보호치를 했어요. 그런데 한 1개월 정도는 신변보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더 연장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스마트워치도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바라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의 가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게 맞겠죠. 예. 그런데 아마 본인이 그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것이 사실 이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아, 뭐 출근을 한다랄지 아니면 뭐 집에 있는다랄지 아니면 친구들과 어울린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막 완전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또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영장까지 청구됐고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고 이제 그런 사람이 설마 나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겠느냐, 보복을 하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경찰에서 뭐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으면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더군다나 이 가해자가 계속 반성문을 2, 3일 간격으로 써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반성을 하고 있고 보니까 다시 나에게 네. 해코지를 하지 않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서 본인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몇 번이 있었다 이런 또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이런 스토킹 끝에 범죄가 일어나는 사건 많이 보도해드려서 네, 네. 스토킹 처벌법도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시행이 되면 사법당국에서도 이제 긴급할 시에는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네, 이번에 왜 적용이 안 된 건가요? 근데 잠정 조치는 이제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 첫 번째 이제 서면으로 경고하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이제 피해자 주거지를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1호나 2호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가해자가 계획된 범죄는 막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사무 조치가 있는데 이제 사무 조치는 뭐 SNS 통해서 보복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사호거든요. 이 사호 잠정 조치가 제일 높은 단계인데 이제 예. 심각 단계면 사실은 유치장 또 구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원청적으로 막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내놓고 보면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죠. 왜 영장이 기각됐을까? 아니면 두 번째 범죄에서는 왜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을까? 또 어떤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재판부에서 좀 더 심각하게 봤으면 법정 구속을 왜 하지 않았을까? 사실 격리 이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격리라는 것이 구두로 경고하고 서면으로 경고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위반해버리면 되지만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강제 격리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현 어떤 법 체계의 그런 한계, 그다음에 뭐 경찰이랄지 아니면 관계된 사람들이 좀 안이한 생각, 설마 뭐 또 범죄하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참사를 좀 불러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대통령이 직접 이 스토킹 방지법에 예. 대해서 법무부에 보완을 지시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떤 조치들이 더 여기 그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잠정 조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급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권에 관한 문제가 좀 관련이 있긴 있죠. 그런데 저도 뭐 스토킹에 관련된 사건도 수임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약간 정신적 문제가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박이랄지 뭐 사기랄지 그런 죄에 있어서는 상습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네, 또 네. 가중처벌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이제 도박에 중독돼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스토킹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물론 뭐 너무 좋아해서 집 앞에 뭐 한두 번 정도 서 있다 가고 이 정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처벌도 할 수 있겠지만 심각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촬영을 하고 그것까지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300번 정도 뭐 스토킹을 계속 했단 예.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결국 정신적인 문제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잠정 조치에 있어서도 적어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어떤 격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돼야 하고 이제 잠정 조치를 하려면 사실 이제 검사에게 청구해서 이제 결국 그 판단을 받아보고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절차가 좀 약간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상습적이고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계속 뭐 너무 그러다 보면
그렇게 심각한 정도가 아닌 경우에도 격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인권에 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적정한 선에서 좀 해야 한다. 근데 사실 이제 스토킹과 관련돼서는 그 사람의 행태를 보면 이게 사실은 뭐 교도소 가서 5년 살고 나도 또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의 어떤 감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호 조치랄지 이런 것도 좀 강구해야 한다 네. 봅니다. 오늘 이제 전모 씨가 구속에 이제 기로에 서게 되는 거고 오늘 영장 심사가 오후에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상태고 이제 범행의 정황들이 이제 형량에도 영향을 주게 될 텐데 그 범행의 정황이 지금 구체적으로 좀 보니까 무슨 위생모까지 준비를 해서 쓰고 70분을 기다리고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아직 계획된 범위라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복 범죄는요 거의 다 계획적입니다. 그 준비를 굉장히 치밀하게 하는 거죠. 예. 사실 뭐 선고받기 15일 날 지난 15일 날 선고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 전날까지 반성문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제 두 얼굴을 가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을 해서 살해를 하겠다 마음 먹으면서도 또 재판부에 대한 계속적으로 반성문을 써내고 예. 그럼 본인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더군다나 뭐 유생모 일회용 유생모 썼고 그다음에 지하철을 탔는데 원래 교통카드 그런 걸 이용해서 타지 않고 일회용 교통카드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기에 망정이지 예.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범인을 검거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비닐캡 썼다는 거는 단 하나의 증거도 남기지 그렇죠. 않겠다 이런 지금 치밀한 각오인 그리고 거잖아요. 대부분 이제 범죄 현장에 예. 머리카락 그런 게 남거든요. 그렇죠. 유전자가 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회용 유생모를 쓴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스토킹 사건도 이제 수임을 하셨었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 정신 감정을 보통 이렇게 그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재판관은? 아니 거의 받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정신 감정은 심신미약, 뭐 심신상실 이런 걸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네. 뭐 어떤 술을 먹고 주취해서 그게 아니고 원래의 뭐 조현병이랄지 여러 가지 정신분열증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자기의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제 정신감정을 하죠. 그런데 이 사안 자체는 본인은 물론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본인의 의사 능력을 변별 능력을 마비시킬 정도로 제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경우에는 뭐 정신감정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신상 공개 가능성은 높을까요? 제가 볼 때는 신상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특정 강력 범죄에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서 일단은 국민의 알 권리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범죄 예방 차원이하고 당연히 이제 흉악 범죄하고 흉악 범죄에 관해서 이제 증거가 충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 증거는 명백하기 때문에 뭐 신상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경찰청에서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이제 심의를 할 거고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예. 네. 일단은 경찰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알파벳으로 했었는데 그 좀 전에 전모 씨다라는 것까지 이제 공개하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전모 씨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예. 이번엔 다른 또 사건 하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지금 들으신 분들 상당히 충격받았어요. 뉴질랜드에서 온라인 경매로 이제 샀는데 가방을 샀는데 거기에 이제 아기 시신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 어머니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붙잡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이제 이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와 틀리게 이제 경매 제도가 있어요. 예. 온라인 경매 제도가 있는데 그 경매 제도가 뭐냐면 이제 창고를 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창고에다가 물건을 쌓아놓고 찾아가지 않으면 예. 창고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에서 경매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창고 안에 있는 전체 물건에 대해서 일괄 경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사람이 경매를 받아서 그 안에 가방이 있었는데 네. 여행 캐리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이제 어린애 사체가 있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7세에서 한 10세 정도 예. 보이는데 경찰에서는 감정을 해보니까 적어도 이제 3년에서 5년 전에 이제 사망한 걸로 드러나는데 지금에서 3년에서 5년 전이면 2018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아이의 어머니가 그때 한국에 입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이 아이의 엄마가 살해한 게 맞다 이런 확신을 경찰에서는 뉴질랜드 경찰에는 확신을 하고 네. 우리나라에게 형사사법공조하고 이제 범죄인도 청구를 한 거죠. 네. 자, 끝으로 앞으로 수사 재판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일단 긴급 구속이 됐거든요. 인도 구속이 됐는데
법원에서 심리를 할 거예요. 근데 법원의 심리는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 자세히 심리하는 게 아니고 예. 간단하게 뉴질랜드 범죄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최소한도로 있느냐, 그다음에 범죄 인도법에 의한 절차 위반이 없느냐 이제 그 정도만 심리하기 때문에 예. 시간은 길어지지 않을 거고요. 예. 결과적으로 뉴질랜드 사법당국에서 와서 데리고 가서 수사할 거예요. 근데 아마 수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3년, 5년 전에 사망했다고 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감정을 해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의심은 이 어머니가 살해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살해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랄지 이런 수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수사가 어려움이 난항이 되는데 이제 뉴질랜드 경찰이 이제 어떻게 수사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열 수 있는 키는 뉴질랜드 수사 당국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 예. 네. 그 결과도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